대망의 6월 FOMC 회의도 끝이 났는데요. 이번 회의를 두고 월가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번 회의가 유독 관심과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오늘은 FOMC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뜯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FOMC 회의도 끝이 났는데요.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뒷 배경 화면에 연준에 예. 저기 새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네요. 시청자 여러분, 요 연준 회의 장면 보고 김채연 PD님 연준 건물 위에 새 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 뒤쪽에 예. 저기 아마 설립할 뭐 때 살짝 돌아가면 뭐 이쪽에 거기에 세상을 멀리 보고 저기 화면이 좀 바뀌지 않았는데요. 세상 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세상을 멀리 보고 예. 저 그림이 나타나죠, 시청자 여러분? 저 건물 위에 그 새 그림이 있는데요. 세상을 멀리 보고 저 자세가 새가 아주 꿋꿋하고 아주 굳건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력에 휩싸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그 1913년 설립 역사상 페이드 회의 결과가 저 새의 그림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월가 평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만큼 그 페드가 시장이라든가 경제판의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회의 결과의 그 발표를 보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월의 기자회견조차도 굉장히 밋밋합니다.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FOMC에 대한 어떤 시기적으로의 어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5.2에서 5.5%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7월 달에 0.25%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1개월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본다면 11개월 지났으니까 결국 통화정책 시차상 6월 회의에 관심이 됐었고 통화정책 변화가 좀 변화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힌트들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젯밤에 5월 CPI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틀림없이 강력한 큰 거 한 방. 이거 기대될 정도로 사실 기준 5월 C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사실 6월 달에 막상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 피벗에 대한 이런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쳤던 거죠. 그래서 3대 지수의 장 초반의 상승폭은 낙폭을 줄이고 특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한때 10년물 금리가 4.2%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장 마감으로 보면 전일 비해서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중 그래프로 보면 FOMC 회의 직후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12bp 정도 급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이게 일어나면서 사실 유통 물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달러를 팔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을 사서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금을 채우는 이런 모습에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달러 무력화죠. 그런 과정에서 자 페드의 무력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추후적으로 검토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확인되면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위안화로 중심 통화. 그다음에 페드의 세계 중앙은행의 위상을 좀 약화시켜서 중국 인민은행의 위상을 좀 높이겠다 하는 의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인되면 사실 다시 한번 한 몇 차례 걸쳐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방금 전에 국제금리 일중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장 막판에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왔죠. 네네. 네, 워낙 CPI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오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채 대거 매도 음모론이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네네.
제가 가장 관심이 됐던 건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됐던 이 점도표 수준으로 중립금리가 되돌아갔다고 해요. 이건 네. 어떤 내용이죠? 자, 오늘 그 중립금리가 가장 관심이 됐죠. 예. 왜냐하면 2월 이후에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에 사실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이번 점도표상의 중립금리의 의미를 좀 아시려면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점도표상의 중립금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작년 9월에 그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는 5.1% 나왔죠. 그것이 이제 작년 12월에 점도표상에서는 4.6%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올해 그 3월 달에는 작년 10월에 중립금리가 4.6% 그대로 유지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점도표는 대체로 보면 예상은 우리가 4.8에서 5%는 예상되자 예. 상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4.8%의 무게를 좀 두고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이번 그 6월 점도표상에서는 3월의 점도표상에 4.6%에서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는 이걸 그 상단에 5%를 초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중립금리가 5.1% 나왔죠. 그런데 이 수준은 작년 9월에 점도표의 중립금리 5.1%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인플레니까 진전됐는데 중립금리가 이렇게 사실 5.1% 다시 돌아왔다. 예. 4.6% 유지하다가 5.1%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점도표상의 중립금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그렇죠.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인플레는 진전됐는데 왜 매파적 속성의 중립금리는 5.1% 돌아갔을까? 이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그 라스트 마일 부주의라든가 예. 그다음에 먹을 거의 신수를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립금리 가지고 한 차례 금리 인하로 축소됐다. 이 의미보다는 예. 이 월가에서 재해석하는 측면에서 사실 페드의 의중이 뭘까? 파월의 의중이 뭘까? 해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밋밋했지만 그래도 뭐냐? 본인이 5월 회의까지 얘기했던 비둘기 성향에서 다시 또 매파적 속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플레의 추가적인 진전 지표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하는 그래서 직전에 발표했던 5월 CPI의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도 거의 그 무시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너무 그 매파적 속성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그 트럼프를 의식한 정치적 해석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뭐 중립금리가 뭐 작년 9월 수준과 또 비슷해졌다. 이러면은 페드의 예측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큼 혼선을 치른다 이런 비판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페드의 카오스, 예. 파월의 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장 관심이 됐던 중립금리가 왜 상향됐느냐, 그것도 왜 뒤늦게 상향됐느냐. 예. 이게 반드시 3월 달에 상향 조정되는데 왜 6월 달에 상향 조정되느냐. 이 비판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2월, 3월 월별 CPI 각종 인플레 지표는 지표마다 헛갈리지만 직전에 발표했던 5월 CPI 관련해서 CPI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마일드 인플레 쇼크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3월 점도표에서는 4.6%보다 좀 높게 나와야 되죠. 이게 그때 당시에 4.8에서 5% 상향 조정했던 겁니다. 예. 근데 3월 점도표상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점도표 수준의 중립금리 4.6%를 그대로 유지했죠. 시장에 혼선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월 이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이후의 물가 지표는 5월까지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그래서 이것을 물가적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일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죠. 예상보다 이렇게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CPI가 3.4%인데 3.4%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4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럼 이번 점도표상에서 보면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마일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일 때 자, 중립금리는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3월 점도표상은 마일드 인플레이션일 때
사실 적립금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유지했던 것도 혼선이고 예. 이번에는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점도표에서 적립금리를 낮이고 월가에서 그렇게 될 거를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직전에 뭐냐 9월 내지는 7월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까지 시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5월 CPI도 예상보다 낮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적립금리를 9월 수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에 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뒤늦게 뭐냐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왜 뒤늦게 올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혼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지적하시면 시청자분도 단순히 이것이 점도평의 뭐 5.1%다 이렇게 해서 한 차례 내린다 이런 것보다도 더 있는 숨은 커노테이션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점도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자, 2012년에 버냉키 회장이 사실 통화정책에서 보면 고용 창출이란 양대 목표를 물가 안정과 청과 함께 시장과의 친화를 위해서 나프로트 점도표를 그때 당시 도입한 거지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 1913년에 도입한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근데 점도표에 버냉키 회장이 이렇게 도입할 때는 시장이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점도표 한번 보세요. 3월 달에는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유지하고 이번엔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 9월 수지가니까 점도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혼선이 되니까. 자, 나프로트 카오스 문제 이렇게 해서 점도표 무용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실상 금리 인하 자체가 어렵다, 한 번조차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오늘 이 문제도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겁니다. 예. 사실 중립금리는 상향 조정됐는데 아까 홍앵커랑 이렇게 캐스터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예. 시카고 페드 외치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회의 직전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 표를 줬을 겁니다. 예. 시장의 반란이죠. 시장의 반란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점도표상에 중립금리가 3.6% 이렇게 5.1% 오른 거를 가지고 이제 관심이 됐던 올해 내에 금리 인하, 금리만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작년 12월 이후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중립금리 가지고 어떻게 예상되느냐 시청자 여러분 시기는 3월부터 최대 6차례까지 아,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3월 전도표상에서 보면 시기는 6월에서 7월 이 늦춰진 거죠. 예. 그래서 2에서 3차례까지 가능했었던 거죠. 이것이 이번 전도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자, 점도표상에서 보면 5.1%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하단이 5.25고 상단이 5.5%죠. 예. 그럼 하단으로 운영한다면 5.1이니까 한 차례 정도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5.5로 한다면 5.1이니까 두 차례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차례 정도 이렇게 나눈 거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데 이제 7, 8월 달에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또 인플레가 재발되면 이런 시각도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자, 두 차례 한다. 그럼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는 건 거죠. 그다음에 한 차례 한다면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 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로 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11월 달에 재집권한다면 재당선된다면 그 인수기간에 권력을 인수기간에는 그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냐?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혼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혼선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시기도 이렇게 자꾸 혼선을 주고 금리 인하폭도 자꾸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도 상당 부분 점도표 미용론과 함께 페드의 또 점도표 내지는 FOMC 회의 자체도 이제는 사실상 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꿋꿋하게 바라봐서 널리 바라봐서 그다음에 꿋꿋하게 정치적 독립으로 해야 된다는 저 비둘기상 평화의 상이 뭐냐 페드 위에 있는 상이 고개를 숙였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다. 저 배경화면 뒤쪽에 있습니까? 아직 예. 거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 뒤쪽에 있어 바로 뒤에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건물 위에. 예, 무슨 건물 위에.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위에 카메라에 카메라가 다 안 잡히는 거죠. 남겨가지고요. 저게 지금 예. 오늘 그 회의 이후에 관심이 됐던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마 위에 또다시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지난 3월에 전망치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던데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네. 작년에 이제 CEF 경제 전망 요약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을 작년 9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1.5% 봤죠. 근데 작년 12월에서 CEF에서는 1.4%를 하향 조정했죠. 근데 올해 3월 달에는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예. 올해 그 성장률이 1.4%에서 2.1%, 0.7%포인트, 그럼 1.4% 기준으로 한다면 불과 3개월 만에 50% 이상 상향 조정됐죠. 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것도 3월 중순에 있으니까 뭐냐 이렇게 0.7%포인트 올릴 만큼 50% 정도 올릴 만큼 뭐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한번 6월 그 점도표상의 CEF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 달에 봤었던 2.1%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자막이 돌아가서 같이 자막을 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4월 달에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잠정치, 아직 확정치가 있으니까 잠정치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 1.3%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반영돼 있죠. 전망치에. 예. 전망치에 반영해. 이거 전망치 반영되면 2.1% 낮아지죠. 그리고 GDP 애틀란타 나우가 오락가락 했습니까? 4.3에서 1.68%까지 예, 떨어뜨리고 그렇죠. 맞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월별 부가가치가 좀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자 1, 4분기 성장률도 4월 달, 5월 달 발표하는 게 굉장히 낮았고 또 4월 달, 5월 달 서메이션 에디드 밸리 될 때 그 월갈 부가가치 지표도 부진했었고 그러면 왜 3월 달에 전망치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도 하향 조정돼야 되느냐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3월 달에 대폭 상향 조정과 있다는 비판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냥 플랫하게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면요 연준의 예측력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너무 방송들이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면 너무 공유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지적해서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지적할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버냉키 전 의장이 예측 모델에 가장 신뢰했던 분이 예. 또 그것도 전 페드 의장이 지금 페드가 사용하는 포브스 모델 예측이 너무 낡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CEF의 경제 전망 2.1%를 그대로 유지한 거를 계획해서 예. 월가에서 다시 사실 포브스 모델이 너무 낡은 게 아니냐 하는 버냉키 의장이 다시 재확인되고 있다,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측이라는 것은 경제치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예.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예측의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오차율이 이렇게 3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페드의 예측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추세가 맞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서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올해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고, 근데 올해 3월 달에는 대폭 상향 조정됐고, 추세가 뭐냐?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예측 왜 나옵니까? 경제체 안내판의 역할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페드가 나오는데요. 하향 조정됐다가 상향 조정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 평균적인 예차율을 보면 사실 그 절대 오차율이 지금 분기별 평균율이 자막이 이제 뒤를 돌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면 하향 조정 때 상향 조정되죠. 그 다음에 예측 오차율도 지금 분기별 예측 오차율이 평균적으로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망치 진짜 치우겠었죠. 작년에 연준이 작년 성장률이 0.4%였습니다. IMF 1.6%입니다. 근데 실적치는 뭐냐? 2.5% 나왔습니다. 그렇죠. 버냉키 의장이 이거 안 얘기할 수가 없죠. 안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연준의 예측 모델, 포브스 모델이 낡았다. 오죽했으면 버냉키 전 의장 선배 입장에서는 지금의 예측 모델이 낡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CEF가 나온 이후에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또 다른 여파 그리고 파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죠?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월스트리트가의 JP 모건이 마지막 철회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번화가에 예. 맨해튼 번화가에 우리도 알았습니다. 1달러에 1달러짜리 매각 물론 조건이 그렇죠. 있습니다는 예. 이 정도 금융 인상 국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가장 큰 피해가 상업용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적립금을 올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자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이게 해외에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미국의 금리 인하 됩니다. 그 숨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만기를 좀 연장해 주십사, 사인해 주십사.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예. 적립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R스타 금리, 실물경제균형금리, R더블스타 금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의 균형금리. 근데 이번에 적립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R스타와 R더블스타 금리가 괴리가 더 심해지는 거죠. 어떤 쪽으로? R스타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두 간의 금리가 불균형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폭망론이 나오는 거죠. 물론 심하게 되겠습니다는 금리 인상 국면에 가장 피해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하할 거로 봤던 적립금리가 올라갈 거를 보니까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폭망론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보면 그 계층들이 중산층 밑에 이렇게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해당되죠. 예. 이런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모처럼 승기를 잡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도 저기 6월 FOMC 내용, 파월의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이 정치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8회장에 대한 이 비판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 한국경제TV가 김정은 사장께서 이 현시 실시간으로 해서 예.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미리미리 전해주는데요. 어제 홍영표 기억하십니까? 페드 내에 이렇게 윌러가 예.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때는 파월이 제명되겠다. 어제 우리가 예. 시청자분들 미리 전해줬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자, 적립금리 올린다. 그러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파월에 대해서 교체는 아니더라도 불만 입장을 채웠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적립금리 올려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부담이라든가 이거 더 늘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만해서 만약에 재집권할 때는 이건 파월이 교체하겠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파월을 교체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였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적립금리가 올리니까 자 어제 윌러 얘기가 화제가 됐던 거죠.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교체론에 있었던 윌러가 제명되겠다는 것이 홍앵커 입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루 전에 미리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리 올려 자기 지지층 민주주의당의 지지층에 대해서 더 이자 부담 증가해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트럼프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 결정했던 FOMC 회의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밋밋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숨은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경제TV에서 윌러의 발언 이것이 오늘 회의가 나오고 나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동안 심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시청자, 투자자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자꾸 금리 인하 기대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러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된 내용 한국경제TV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예. 특정 증거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면 자 로스컷에서 빨리 정리해가지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금리 인하 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부분을
자꾸 더 손실폭이 더 들어가고 이와 같은 적립금리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6월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